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찰의 함께 형의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성호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이번 밀떡 시간 어떤 주제와 어떤 이슈가 있었는가 했는데 중국이 아하. 드디어 조기 경보기를 이제 시험 비행을 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공군용 조기 경보기, 이제 조기 경보 통제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해군용 조기 경보기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장착된 레이더의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기체의 엔진 성능 문제도 있었고, 또 하나는 기체 자체의 한계, 네. 그 항속거리의 한계 문제도 있어가지고 갈팡질팡하다가 어느 정도 확고하게 이제 조기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명 KJ600이라고 하는 조기 미국판 경보기. E2C 그대로 닮았더라고요. 똑같아요. 거의 네. 똑같아요. 예. 역시 모방의 천재이긴 합니다만. 제가 그 미국 에어쇼를 갔는데 네. 무인기라든가 그런 정찰기 이런 거 사진을 이렇게 또 한 바퀴 주로 이렇게 돌면서 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저도 이렇게 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뒤에서 이렇게 찍고 있는데 뒤에 와서 미군이 탁 건드더라고요. 그래서 예. 잠깐 오십시오 그러더니 여권 보자고 하고 사진 다 검색을 합니다. 그러죠. 중국 애들이 그 짓을 하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카피 뜬 게 이번에 등장한 그런 식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FC-31, F-35의 카피다. 그것도 함재기로 한다는 것처럼. 카피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카피는 분명 했는데 네. 문제는 그걸 갖고 카피를 갖고 우리가 너무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그렇죠.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조기 경보기에 항모에 그 탑재할 수 있는 조기 경보기를 가져가려면 일단 그렇죠. 형상이 딱 정해지죠. 거의 하다 보면. 정해지잖아요. 네. 그리고 터보 프롭 그렇죠. 엔진이어야만 하고, 왜냐하면 장시간 항속거리를 유지해야 되니까, 장전을 그래서 유지해야 미군이 그래서 V22로 갔다 벨 오스프리 가지고 조기 경보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못 쫓아오게. 그렇습니다. 똑똑해요. 미 해군은 이제 그 CEC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그 네트워크화되어 있는 그런 E2D라고 하는 그런 기체로 전부 이제 좀 교체하고 있는 과정이고, 많지는 않지만 그 E2C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도 전부 E2D로 도입을 해서 교체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KJ600도 역시 A사 레이더입니다. 예. 그들 A사 레이더의 성능은 차치하고라도 A사 레이더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성은 뭐냐? 결국에는 그 비계님이 말씀하신 그 네트워크 교전 능력, 그렇죠. 그리고 그 항모에 탑재된 조기 경보기가 조기 경보기로서의 역할 플러스 통제기까지 갈 수 그렇죠. 있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트워크 교전 능력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지구의 어떤 한계 때문에 함대한 미사일을 날리더라도, 아주 그 사정거리는 된다 손 치더라도 정확한 탐지와 교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것을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도와주는 그 조기 경보 통제기가 그만큼 더 앞에 나가서 도와주는 그런 측면에서의 현대전이기 때문에 중국도 역시 그런 측면으로 방향성을 잡은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런 측면으로 방향성을 잡았을 때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느낌 있잖아요. 제2도련선을 목적으로 두고 있구나. 이제는 정말 가시화하고 있구나. 서해를 계속 침범하고 있는 것도 이유가 다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예. 그 꽃게잡이 배를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진짜. 그렇죠. 상당 이유가 있습니다. 네. 예. 지금은 많이 중요성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해양 패권을 장악하는 국가가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하는 거고, 영국이 한때 얘기했던 게 전 세계를 통한 5개 이제 물줄기를 가지고 있고, 지브롤터 해협이나 이제 그 수에즈 운하를 가지고 있고, 원하면 이걸 잠궈버리면서 전 세계를 통제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전 세계를 작전권으로 두고 있잖아요. 네, 그런 식이라서 아마 중국도 도전을 하고 싶어 하는 거고, 뭐 힘이 있다면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모든 힘에는 사실 그 정당함이라는 정의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중국이 거기에 맞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냐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 전 작가님 말씀대로 미국이 패권을 가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태평양 쪽도 그렇죠. 마찬가지고요. 네네. 그럼 미국의 반응은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미국은 뭐 그런 정도의 수순은 익히 알고 있는 바고, 그거에 대해서 도전이 오는 거에 대해서 그 전략을 짜고 있는데, 특히 이제 미국의 흐름은 그거죠. 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대규모 항모 전단을 이용한 그 과시용 그런 그 대양 해군에서 실질적인 타격력을 늘리고 치고 빠지는 그런 능력, 그리고 아예 그 원천을 때린다는 그런 능력으로 좀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미국의 그 항모 그 건조에 있어서도 계획이 좀 변경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어 보입니다. 예. 그거는 좀 가시화되는 대로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해병대가 이번에 전차랑 이런 걸 다 버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맞습니다. 정말 저는 그 느낌이 뭐냐면 닌자가 이렇게 던지는 표창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 규모를 확 줄여버려서 탐지가 안 되는 대신에 조그만 소규모 팀을 이뤄서 이제 섬에 들어갔다 치고 빠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초창기 이제 미국 해병대가 가지고 있었던 그걸로 돌아가는데, 사실 어떤 부대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중장비들 있잖아요. 그 뭐 전차, 포 이런 걸로 포기하고 싹 바뀌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런 거 보면 이게 강대국의 하나의 조건인 것 같아요. 이제 가지고 있는 걸 쉽게 포기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제가 12월 말 기준으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미 해병대는 벌써 그 보유 전차의 3분의 2를 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한번 발표하면 계획은 다 세워놓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3분의 2를 빼는 우리로서는 상상이 좀 상상도 안 못하는. 가는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중국의 그 팽창 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 기회에 우리가 이제 항공모함에 탑재하는 조기 경보기들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두 부류로 크게 나눌 수가 있지요. 조기 경보기를 헬기를 이용하는 회전익기를 이용하는 운영하는 나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E2D나 고정익기, 지금 KJ600처럼 고정익기를 운영하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그 둘과의 어떤 차이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정 작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근데 누가 봐도, 저 같은 초보가 보더라도 고정익기에 해서 날리는 게 항속거리도 그렇고 고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유리하죠. 근데 왜냐하면 대부분 그 조기 경보 헬기를 쓴다는 나라가 영국, 러시아 이런 거 같이 이제 저기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지만 조기 경보기까지 띄우기 좀 애매한, 그런 나라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거라서, 저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으라 그러면 당연히 고정익으로 운영되는 헬기, 그다음에 나중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V22로 올라가는 그 방식이 낫죠. 왜냐하면 뭐니 해도 이게 단순히 탐지한다기보다는 항공모함보다 앞으로 나가서 항공모함으로 다가온 위협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 항공모함 전단에서 발사한 미사일 같은 게 목표물에 이제 했던 네트워크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높이 더 멀리 나가야 되는데, 헬기는 뭐 명확히 또 있고 생존성 문제도 있죠. 뭐 헬기가 그렇습니다. 미사일 피하는 게 헬기보다는 어쨌든 고정익기가 좀 쉬울 테니까. 그럼 뭐 탑재하는 그 레이더나 조기 경보 관련된 그런 항전 장비들이 무겁긴 하지만 헬기에 장착한다고 해서 장착 못할 건 아니고,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장착하는데 말씀 주신 대로 고도죠. 그 작전 고도가 헬기보다는 고정익기가 훨씬 높이 높으니까. 멀리 가고. 높다는 얘기는 훨씬 멀리 본다는 그렇죠. 얘기죠. 네. 그러면 작전 반경 또 그 레이더에 탐지할 수 있는 반경은 상당히 넓어지는 거죠. 그 통상은 500km 이상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의 운영을 할 수 있는 하는 나라라면 고정익기를 선택할 거고. 그리고 중국도 그러니까 이제 그 방향으로 당연히 그렇죠. 나갈 거고. 중국은 고정익기를 가졌다는 것은 그만큼 커다란 항모를 그렇죠. 이제 보유하겠다는 거니까 한층 위협적이죠 또. 소형 항모, 경항모보다는 훨씬 그 센 세력을 갖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 지금 예상으로는 그 3번함에 장착을 탑재를 할 것 같고요. 이어지는 4번함, 5번함은 크기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그런 그 예측성 기사들도 본 적이 있는데 크기가 아마 커질 거로 저는 판단이 되고 8만 톤 이상은 가져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미국의 예전 그 키티오급 정도는 이들이 그 보유 운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그 경항모 계획에서도 좀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그들과 대치를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그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중국이 말하는 그 도련선 안에는 사실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들도 지금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들은 그러면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사실 파키스탄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다 중국에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으니까. 그렇죠. 뭐 파키스탄과 지금 뭐 미얀마 정도? 오늘도 뉴스가 났습니다만은 그 쿠데타를 일으켰던 미얀마 정도인데, 미얀마는 이제 논외로 치더라도 그 파키스탄을 제외한 많은 국가들의 해군이 사실 중국을 그 막기는 버겁습니다. 다만 이들 국가든
소위 말해 그 연합해서 특히 이제 미 해군과 호주 해군 네. 그리고 인도 해군, 일본 해군 이렇게 4개국의 어떤 그 해군력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해군력도 늘려야 되겠지만은 그걸 이용해서 중국 해군을 견제하려는 그런 목표가 있죠. 예. 이제 최근에 나온 것도 보니까는 필리핀도 그중 하나라고 미군과 합동훈련 같은 걸 하면서 필리핀은 진짜 멀었죠. 근데 이제 필리핀을 예를 들면 굉장히 좀 고무적인 게 있죠. 그 우리나라가 건조한 호세 라지알 함, 그 함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냐면 보유하자마자 너무도 기쁜 나머지 자랑스럽게 림팩에 바로 그 투입을 시키는.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필리핀 해군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의지거든요. 가만히 있다면요 지금의 뭐 초계정 수준, 초계함 수준의 함정들을 그냥 보유하거나 도입하거나 그러했을 텐데 이건 그게 아니죠. 프리깃 이상급의 전투함, 그것도 대양으로 나갈 수 있는 전투함을 그들 나름대로 보유하고 또 앞으로도 늘릴 계획이라는 거는 그냥 두고 보지는 않겠다는 얘기죠. 네. 또 다른 좀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러시아 있지 않습니까? 그 러시아가 중국과 합동 또 훈련 같은 걸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그럼 러시아도 어찌 보면은 이 도련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방관하고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입장 아닐까요?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어떻게 보세요? 돌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왜냐하면 도련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방향성이 태평양과 이제 소위 얘기하는 그 동남아 지역이기 때문에 블라디보스톡 해당되는 지역은 뭐 중국에 미치지 않는, 중국이 확 돌아버리지 않는 한은 거기를 뭐 찝적대거나 그러진 않겠죠.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아직 미국에 대항한 이제 동맹국이니까 두 나라가 그렇게 되긴 할 텐데 결국은 러시아 역시 태평양에 대한 열망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국의 세력이 커진다면 그렇습니다. 뭐 러시아 역시 먼 훗날이겠지만 네, 그렇죠. 만약에 항모를 한 서너 척 중국이 만든다면 남중국해 미 그렇죠. 해군 함정이 와서 하는 모습을 본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러시아 앞바다로 또 진출해서 거기서 또 끄적거리겠죠. 너무나 그러면 서로 당연하죠. 중돌하겠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동남아 지역에서 긴장감이 고조될 때 미 칠함대가 항상 하는 게 이제 대만 해협을 이렇게 지나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란 듯이. 근데 오츠크해요 부르시나. 그 오츠케브 되는데 이게 미군이 이렇게 무력으로 이렇게 보란 듯이 갈 때 사실 그러면 이제 중국 항모도 비슷하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게 스쳐 이제 지나가는 러시아와 네.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이게 또 미국 사람들이 이제 미국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역 강국 중에 중국과 사이가 진짜 나쁜 나라가 인도거든요. 인도도 지금 항공모함과 조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웃음거리가 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항공모함과 항공모함을 계속 만들 계획을 좀 가지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고 또 뭐 다른 이제 일본도 그렇고 뭐 얘기했던 대로 러시아도 그런 문제라 저는 중국의 심정은 이해해요. 그러니까 막 수백 년 동안 쭈그러져 있다가 이제 치고 올라오는데 졸부가 갑자기 돈 자랑 하는 것 같아요. 원래 부자들은 제가 아는 부자들은 티 안 내요. 그냥 평범하게 옷 차려입고 중국에는 그런 졸부에 티내지 않는 그런 개념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 있으면 무조건 티내니까. 네 이게 아니면 문화잖아, 문화. 돈을 이렇게 야 가져 이렇게 주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앞에서 이렇게 하고 그렇죠. 야 땅 내놔 하면서 돈도 안 주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 저는 네. 굉장히 불편해요. 네. 비슷한 얘기입니다만은 그 좀 다르죠. 러시아가 바라보는 관점 말씀대로 좀 다릅니다. 중국이 태평양 쪽으로 팽창하는 것을 또 탐탁치 않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러시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중국 해군의 성장을 고운 눈으로 바라볼 수는 없어요. 그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국내 우리 대한민국은 그럼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좀 적절할 것 같아요? 일단 그 잘 대응해야죠. 제2도련선을 얘들이 중국이 구축한다는 얘기는 우리는 그 영향권 안에 반드시 들어가 있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그럼요. 예. 그러면 뭐 2호도는 물론이고 어느 정도 수준의 영해를 무력 시위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그것을 이제 커버하고 막을 수 있는 그 정도 제가 이제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옹골찬 국방력인데 그런 그 고슴도치 전략의 옹골찬 해군력은 반드시 길러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의 방법으로 방법은 많은 차이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잠수함 수중 전력을 늘려야 된다는 계속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것이 영순이다라는 얘기고 이제 지금의 전략은 제가 해군의 전략은 두 가지 수중과 수상 항공모함을 예, 예. 중심으로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전력을 종합적으로 기르려고 하는 게
우리나라 해군인 것 같고 그 방향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일본 측은 이제 일본과 미국, 그다음에 호주, 인도 이렇게 해서 태평양을 이제 질주하려는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방벽을 쌓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저도 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도 이제 인도나 동남아 지역의 이제 국가들과 어떤 협력을 좀 이제 강화해야 될 시점. 왜냐하면 이제 이제 중국과 1대1로 이렇게 맞서 싸운다는 건 사실 이제 좀 어려운 일이고, 미국의 도움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어떤 지역의 방위 조약 내지는 방위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게 사실 중요하지 않을까 하고, 이제 필요한 무기 얘기하셨을 때 저는 이제 뭐 수중이나 수상, 뭐 이런 뭐 항공모함, 잠수함도 중요하지만 이제 무기 체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초음속 대함 미사일. 이 이제 가장 이제 인도가 거의 유일하게 성공했다고 하는, 무기 개발에 성공했다고 하는 브라모스. 러시아의 도움이 컸죠. 그죠. 근데 뭐 사실 러시아가 다 도와줬는데 잘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유일하게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냈던 게 이제 브라모스라고 불렸던 이제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었고요. 저는 그게 이제 물론 해군력으로 이제 맞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제 섬 지역에 대함 미사일이 배치돼 있느냐 아니냐도 사실은 이제 중국의 접근 전략을 거부할 수 있는 이제 파워를 가진 게 되는 거죠. 네. 뭐 국가의 전략이라서 이걸 왈가왈부할 수는 없습니다만 쿼드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4개국 안에 민간 입장인, 특히 밀떡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봤을 때는 쿼드 안에 들어가는 게, 주변 국가들이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는 잘하고 있어요.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주변이 너무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전교 한 5등 하고 있는데 1등, 4등이 다 우리 반에 있는 거고, 1등, 4등이 다 뭔가 공부는 잘하는데 뭔가 상태들이 조금 안 좋다. 그리고 이제 전교 한 30, 이제 꼴등하는 애가 하나 있는데 옆에서 자꾸 뒤에서 야, 삥 뜯으려고 그러고, 예, 우리 친척이잖아, 잘해보자 이러는데 뭐 학용품 삥 뜯고, 예, 언제 또 뒤통수 칠지 모르고, 그리고 뒤에서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힘듭니다. 네. 이 한반도 주변의 그 상황은 군사 대국과 또 우리나라, 또 북한까지 포함해서 다 물고 물리는 그런 아주 복잡한 관계이고요. 지금 그것을 이제 주제로 해서 뭐 그 중국 해군이 조국 경보기를 이제 시험 평가한다고 해서 이제 이런 주제를 드렸습니다만, 예전 전 러시아 해군 참모총장의 말이 좀 생각이 나네요. 그게 아까 PD님이 질문 주셨던 내용하고도 좀 일맥상통한데, 단언을 하는 게 미 해군의 한 개 항모 전단을 상대하려면 중국의 2개 함대 이상이 괴멸돼야 된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아직은 그 전력 격차가 대단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양 해군을 따라가려는 모습을 하나 둘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밟고 있는 중국 해군을 봤을 때 우리 주변국인 우리가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기억나는 게 이제 80년대인가 90년대 이제 일본 문화가 개방이 된다고 했을 때 그때 기억나거든요. 일본 문화가 들어오면 이제 우리나라 문화는 이제 완전 박살난다. 뭐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하고, 제가 90년대인가 어릴 때 이제 가는데 동네 전파상에서 이제 TV를 동네 TV 이제 가전 대리점에서 이제 큰 TV를 딱 해놓고 일본 뮤직비디오를 틀어주는데 우리나라 가수들이랑 촌스러운 거랑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넉넉히 봤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불과 뒤집혀진 게 20년? 20년 정도밖에 안 걸렸잖아요. 거의 한 15년부터 이미 문화적으로 역전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사실은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을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주제를 한번 다루어 봤고요. 그 관련된 조기 경보 이야기도 또 한번 엮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슈 갖고 찾아뵙는 걸로 약속드리고요.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